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라는 말 아시죠? 원래 가장 빛나는 게 금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밀려서 금이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물가가 다시 오를 거다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눈높이 공부방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금 투자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배워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죠. 네, 이게 요즘 힙하다는 네. 힙합식 아하. 라임이에요. 제가 또 몰랐네. 제가 버퍼링 구간을 하나 일부러 만들어서. 소장님은 어떻게 금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조금. 실물금은 전혀 없고요. 금 있는 남자. 실물금은 없고 이 데이터상으로만 금거래소 통해서 그렇군요. 그래요. 금거래소 통해서 이 투자하시는 게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그렇죠. 한데 5월 들어서 금값 상승세가 눈에 띄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스멀스멀이 아니라 이거 눈에 띄게 오르는 네, 거죠. 제가 금을 사둔 시기가 작년에 좀 비쌀 때 사서 계좌를 덮어놓고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꽤 많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금 시세가 1g당 66,965원 정도. 근데 이게 얼마나 오른 거냐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지난 2월 이후에 66,000원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아직 1월 때 가장 높았던 가격, 올해 들어서 높았던 가격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보자면 어라?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이제 국내 금 시세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세계 금 시세도 오르고 있어서 금 ETF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익률도 지금 꽤 높게 한 달 새 한 5%에서 6% 정도 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 얼굴이 밝아요. 지난달보다. 아직 마이너스 회복하려면 조금 네, 급히 취소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 누가 금 사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한미 양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역시 금이 안전하지. 투자자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물가인 것 같아요.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돈을 빼고 나머지의 가격들이 다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그렇다면 무언가를 사서 쟁여둬야 내 자산이 유지가 되는데, 지켜지는데, 조금 있는 돈으로, 푼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자산을 사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선호해 왔던 게 이런 물가 상승이 있다라고 했을 땐 금을 사두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을 대체할 만한 자산들이 많이 늘었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늘다 보니까 금은 이제 끝났다. 뭐하러 그렇게 무겁고 보관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냐, 거래 비용도 드는 비트코인 같은 걸 쟁여놓으면 된다라고 이 말은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변동의 리스크. 요즘에 특히 이제 머스크의 리스크죠. 머스크는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이름을 지은 건가요? 네, 그런 듯해요. 엊그제도 트윗 하나 날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폭락장을 불러왔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발언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가만히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람들의 돈은 당연히 금 쪽으로 몰려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지금 1146님도 질문 올려주셨는데 중고상터에서 금을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혹시 동네에서 그 야채 마켓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을 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금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가장 단순한 방법이 이렇게 금을 사는 건데, 지금 이렇게 중고 장터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드려요. 일단 금을 현물로 매입하는 것 중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 금은방 같은 데서 사게 되면은 세공비 같은 것도 들 거고, 그리고 사고 팔 때 사실 마진 차이가 나죠. 우리가 금을 살 때는 비싸게, 팔 때는 조금 기준 가격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익을 훨씬 더 웃돈을 정도로 금값이 크게 오르기 전까지는 수익을 거두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1246님 같은 경우에
일단 이 금이 99.9%의 순금인지 아닌지의 순도 확인이 어렵죠. 보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서의 진위 여부도 우리가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내가 기대하는 이익보다 그러니까 금을 얼마나 싸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익보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비추를 드려요. 우리가 시금석이라고 하죠. 그 금이 순도가 얼마나 되느냐 네. 이 돌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긁으면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은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은 확인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금 현물을 사실 때는 조금 더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사시는 게 유리하고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분실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어떤 거래 비용을 생각했을 때 가장 사실 단순하지만 안 좋은 방법이 이 실물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소장님은 아까 거래소에서 구입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방법은 왜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실물을 거래하게 되면 부가세도 붙고 세공비도 붙고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살 때 비싸게 팔 때 싸게 이렇게 되는데 금 거래소에서 금을 거래하게 되면 일단은 실물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산상에만 내가 금을 매입한 걸로 되는데 거기에는 일종의 어떤 일체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고 거래에 대한 비용 조금만 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용은 싸죠. 그리고 보관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금을 사서 두면 이제 볼 때마다 기분은 좋지만 그걸 어디에 둘지도 고민을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이제 팔러 또 나가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비용도 드는데 여기는 그냥 주식 거래하듯이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금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금거래소 KRX 금거래소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 거래소에 가서 계좌를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계좌 갖고 계신 네. 분들 편합니다. 거기 그냥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금 계좌, 금 거래 계좌 그냥 개설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 계좌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시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은 따로 열려 있지만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주식거래 앱 거기를 통해서 계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요새 홈쇼핑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금을 많이 팔아요. 막금 뭐 이런 것도 많이 막 팔죠. 황금돼지 이런 게 주렁주렁 달려 있거나 네, 막 네. 포도송이 귀에 달고 있거나 근데 이게 골드바이든 24K라고 했던 목걸이나 반지를 사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을 실물로 구입하면 세금이 붙어서 가장 큰 게 그 네. 세금인데 부가세가 제일 커요. 부가세는 해당 물건의 10%.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어치 금을 산다. 만 원이 그러면 만 원은 세금이에요. 그냥 세금이에요. 100만 원이면은 10만 원. 그러니까 오, 네. 적어도 내가 이 금을 산 순간부터 10% 이상은 올라줘야 본전이라는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 섭섭한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홈쇼핑에서 그냥 공짜로 팔지는 않잖아요. 그쵸. 해당 금 가격보다 세금은 당연히 10% 붙이는 거고 그 홈쇼핑에 이루어지는 어떤 유통 마진 같은 경우 그런 마진이 다 붙기 때문에 최소한 플러스 5%포인트 정도는 더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금들은 그냥 모아놓고 한 30년, 40년 후에 우리 손주 줘서 네. 기분 좋게 돌잔치 때 실물로 줘야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는 금에 대해서 어떤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과거에는 사실은 금반지, 네. 금반지 한 돈, 네, 뭐 그렇죠. 반돈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저희 때까지만 해도 금반지 한 돈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어휴. 금이 비싸지면서 반돈 뭐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지금 이하나 80님이 금 1g이 6만 원 돈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돈이 얼마인가 하셨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1g이 66,991원이니까 네. 대략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고세 또 올랐나요? 66,991원. 제가 아까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66,965원이었거든요. 그래요. 고세 또 30원 올랐네요. 올랐네요. 그래서 이게 실물로 금을 구입해서 투자하면 원하는 금액 단위로 사거나 아니면 네. 소액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골드뱅킹, 어. 금통장인 거죠. 네, 금통장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 가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금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을 실물로 주는 건 아니고 금을 샀다고 가정하고 0.01g 단위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g 샀어요라고 한다면 그 1g에 해당하는 약 67,000원 정도를 내면 통장에 금 1g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금통장을 해지를 할 때 금 1g의 가격이 뭐 7만 원으로 올라 있으면 그만큼 이제 차익을 버는 거고 반대로 떨어져 있으면 이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런 만큼 사실은 집에 직접 금을 거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덜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접적인 투자 방법도 있잖아요. 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면 금을 뭐 캐내는 기업?
아니면 금을 세공하는 회사 이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을 캐내는 기업. 금과 연관된 어떤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 워런 버핏이 사실 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금은 배당도 안 해주고 금이란 건 도대체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네. 과거에 그런 발언 비슷한 걸 했는데 그럼에도 금을 투자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투자를 하는 대상이 이 금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은 뭐 배당도 주고 또 금값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실적도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금에 간접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요 외에도 금과 관련된 금융 상품으로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나 ETN이라는 상품인데 네. 금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 주식의 가격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상승하거나 이제 하락하는. 다만 이런 것들의 이제 단점은 세금이 발생을 하는데 부가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까 금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수익에 대해서 15.4%를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이 나면 부과를 하는 거고 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는 거지만 아무래도 거래 비용에서 이 세금은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단점이죠. 네, ETF, ETN 이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드리고 가죠. 네, ETF나 ETN 우리말로 해도 상장지수 펀드 뭐 아주 어려워요. 그냥 머릿속에 네.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네. 그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가격도 움직이게끔 만든 주식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금값이 1% 오르면 이 금 ETF라는 녀석의 가격도 1% 오르고 뭐 반대로 2% 떨어지면 이 가격도 2% 떨어지는데 장점은 금은 1g을 사려면 7만 원 돈을 내야 되지만 이런 ETF들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뭐든지 섣부르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금 투자도 당연히 예외는 아닐 텐데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세금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환율로 나오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수수료는 이제 머릿속에 딱 직관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살 때 팔 때 세금이 발생을 하고 중간중간 이제 수수료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문제는 세금과 수수료 외에도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보셨는데 환율 부분이에요. 이 환율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정해주실 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아낄 수 있는 건 KRX 거래소, 수수료 부분에서도 KRX 거래소를 통하면 아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몇 %까지 아낄 수 있다라는 건 머릿속에 넣어봐야 다 기억이 안 날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유리한 건 KRX 금 거래소에서 금을 가상으로 거래하는 거. 근데 이것도 나중에 실물로 인출이 필요하면 인출할 수도 있어요. 실물로. 네, 실물 인출을 할 때도 사실은 비용은 좀 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긴 하는데 내가 실제로 금이 필요해, 실물금이 필요해라고 한다면 인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어디 가서 받아요? 장소요? 네. 장소는 제가 안 해봐서 요 부분은 보통 근데 이 거래소에서 거래만 하시지 그 실물금을 인출하시는 분은 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 질문 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네, 이거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의점 말씀드렸는데 금 투자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경제 지표를 가늠하는 어떤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하는 네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자재? 네네.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구리. 그렇죠. 이게 닥터 코퍼라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구리값부터 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경기의 온도계 역할을 하는데 일단 구리가 왜 이렇게 오릅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즉 공장도 잘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날 것 같으면 무언가 많이 사겠죠. 공장도 잘 돌리고 물건도 많이 만들게 될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공산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구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닥터 코퍼라고도 부르는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가격이 먼저 오르는. 그래서 이 친구의 가격을 보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다라고 오히려 이제 선행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구리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행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경기가 좋아지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지금 확대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산세가 조금 줄어드는 국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이미 반영을 해서 구리 가격도 오르고 있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쭉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리가 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터리하고 반도체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구리가 전깃줄 안에 그 배선에도 상당히 들어가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 그 전기차 안에 보면은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한 4배 정도 구리 수요가 높다고 하고 반도체도 그 배선의 구리 수요가 상당히 높아서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얘기할 때마다 구리값이 쭉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러면 나는 투자 좀 해봤다. 네. 넌 구리 같은 거나 ETN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투자라는 건 언제나 마이너스 볼 위험이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자재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구리, 뭐 코발트, 니켈, 이제 배터리 얘기하셨으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원자재 원료들도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어떤 이제 기대감 때문에 부족한 수요 공급 때문에 그 비해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올라간 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환율입니다. 환율이라는 걸 왜 여기서 고민을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복잡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돈을 주고 금을 사고 구리를 사고 다른 원자재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국제 시세하고 얽혀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달러로 거래가 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면세품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달러 환율이 쌀 때 해외여행 갈 때 면세품을 사면 이익이지만 달러 환율이 비쌀 때 면세품을 사면 어떻게 보면 손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달러 환율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면세품에 해당할 수 있는 금, 구리, 원자재를 사게 되면 나중에 이 원자재들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거나 아니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해서 주가는 올랐는데 환율 때문에 원화로 바꿔보니까 오히려 손해더라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고 그런 부분과 연동해서 봤을 때는 그럼 내가 금값이 1, 2% 오른다고 해가지고 수익을 잘 못 볼 수도 있겠네라는 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거기서 손해를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무조건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는 건 살짝 위험할 수 있다. 그게 거래 비용, 수수료, 네. 환율적인 부분이다. 요 세 가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제리님이 웃돈 주고도 철근을 못 삽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금까지는 일단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재고 수요가 많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생산도 안 한 게 그렇죠. 있죠. 해서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물건이 달리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건데 인프라 투자라는 게 오늘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 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라는 건 한동안 뜨겁겠지만 이게 계속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각종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코로나 때문이죠. 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뭔가를 안 살 것이다, 수요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장의 가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여놓은 측면이 있는데 생각 외로 수요가 빨리 회복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철근이라든가 각종 원자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이 그 실제 현장에서 원하는 속도를 못 맞춰주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마스크 시장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하. 초기에 우리 줄 서서 배급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가 남아 돌아서 네. 도산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좀 보시면 좋겠고 2210님 거래은행에서 금 실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요게 금통장은 해당 은행에서 그 받을 수 금통장 오픈하셨을 때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금거래소 거를 이런 방식으로 받아갈 수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아마 추측되는 건 금거래소 이용도 증권사에서 거래하니까 해당 증권사에서 은행 이용하듯이 그렇게 받아갈 수 있을 걸로 추측됩니다. 5443님이 그래서 주식계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금통장, 금거래소 거를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추 눌러야 되나요? 물어보셨어요. 이게 증권사 앱마다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금현물통장이나 아니면 금거래통장 아니면 금거래계좌 해서 계좌 개설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찾으시면 아마 바로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HTS나 거기 들어가셔서 네네. 계좌 개설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그 단추 누르시면은 안내 받으실 수 아주 있다고 부지런하시네요. 벌써 바로바로 실행해 오시는 거 저희 보니까. 청취자들이 이런 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단지성으로 지금 0553님은 속상한 일이 있으셨네요. IMF 외환위기 때 네. 20돈짜리 목걸이를 108만 원인가에 팔았어요. 이거 놔뒀으면 500만 원 이상 가는 건데 목걸이야 미안하다 하셨는데
요게 집집마다 뭐 네. 금두꺼비 갖다 판 사연, 뭐 거북이 갖다 판 사연 다 많습니다. 좋은 일에 쓰였을 겁니다. 네. IMF 때는 예. 우리가 그럴 때 쓰라고 사실은 금 투자 같은 거 하는 거죠. 예. 앞으로는 금 많이 들어오시는 그런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몇 주에 걸쳐서 정부 지원 대출 상품 지난 시간까지 안내해드렸잖아요. 네. 요거에서 마지막 자영업자분들 위한 상품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고 신용이 낮은 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이 자영업자 햇살론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햇살론 중에서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죠. 연소득은 3,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혹은 연소득이 좀 높다. 4,500만 원 이하시라면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 과거로 봤을 때 한 7등급 이하 정도가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자금 2천만 원을 한도로 대출을 해드리고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최대 한도고 그 밑으로 나오는 건 이제 본인의 신용 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고금리 이 채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대환 자금으로 3천만 원 이내에서 이 대환도 된다. 좋은 점은 기간이 5년 동안 상환을 하면 되는데 일단 1년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4년 동안 나눠서 낼 수가 있고, 다만 금리는 한 10.5% 정도로 중금리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소금융에서 운영시설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자영업자 분들 중에 이 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혹은 이 무등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낮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위 20% 이하이신 분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한도는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무등록자 같은 경우 좀 한도가 낮게 나와요. 네. 500만 원 정도에서 나오고 기간은 마찬가지로 5년 이내로 나눠낼 수 있다. 이건 금리가 낮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네요. 금리가 최대 4.5%까지니까 한도는 좀 적지만 급히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네. 김현우 소장님은 누르면 단추가 있는 것 같아요. 척척박사 김현우 소장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